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대화 조치의 달성 정도를 살펴보았죠. 근대화 조치를 취하면 달성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반근대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전히 고도의 간섭적 생각은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자극할 수가 있죠. 꼭 지역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자극하면서 그래요. 반근대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달성도는 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 보장은 조선 총독부 시절 한 1930년까지가 가장 좋았다. 사유재산 보장 조치는. 근데 이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실시되었죠. 현 시대에도 자주 실시되죠. 그러면서 이제 급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대 국가가 수립된 곳에서도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면서 달성도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4단계는 민간기업 육성 및 인프라 건설을 실시하는 조치인데 이둘은 별개의 것이니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4단계는 이제 민간기업 육성도 있고 인프라 건설도 있죠. 별개의 것이면서 또 하나인 거죠. 인프라 건설을 하다 보면 또 민간기업 육성이 된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은 500년 내내 상공업을 통제했고 상공업자 중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를 키우는 인물은 없었다. 그렇죠. 1906년 상공업에 대한 통제가 폐지되자 상공업자들 중 크게 성공한 이들이 나왔으며 1910년대 중순 이후부터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상공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1910년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여 한국인이 민간기업을 설립하는 데에는 지장 없는 조치를 취했다.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멸망하기 전까지 민간 기업을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공업도 통제했고 기업이 설립이 됐죠. 기업이 설립이 됐죠. 1910년 이전에. 그 조선 왕실 기업이라는 거예요. 독점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한국인인 박승직은 1915년 박승직 상점을 설립할 수 있었고 김성수는 1919년 경성방직을 설립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폐지한 후 10년 뒤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상공업자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왕실 500년 내내 기업이 설립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공업 통제를 폐지하니까 한 십몇 년 흘러가니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상공업자들이 나오더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고대 왕국이 근대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는데 그렇게 장벽이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상공업 통제 폐기하고
그랬으면 한 20년 정도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 설립할 설립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은 무엇을 주장하나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뭐 상공업이 이 정도 발전했으면 가능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화 조치가 실시돼야 되는데 뭐 상공업 통제 폐기, 뭐 민간기업 설립 허용 이런 게 있죠.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그런 조치가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면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죠. 생각을 바꿔서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나 이제 일본을 접하면서 혹은 뭐 미국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위나 아래나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고종은 보고를 받았겠죠. 갑신정변 인사들이 당연히 혁명 일으키기 전에 1884년 다 건의를 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알았겠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시대 민간기업이 설립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조선왕실의 상공업 억제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공업이 발전을 안 해서 근대국가가 수립된 게 아니라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라시대에도 근대국가가 수립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못하죠. 1920년 사이토 마코토는 민간기업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꿈으로써 누구나 능력만 되면 민간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민간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누구나 이제 설립해 이러고 뭐 제한하는 조치가 없었죠. 따라서 제도적으로만 보면 민간기업 육성 조치는 1920년 무렵 50% 달성되었다. 왜 100%가 아니라고 하냐? 제도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20년 무렵 되면 거의 100% 달성되긴 됐죠. 법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도를 100%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 민간기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민간기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제도적으로라는 말을 빼야 되죠. 제도적으로만 보면 100% 달성된 거죠. 그래요. 100% 달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충분하게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또 신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해야 되죠. 그래야 100% 달성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들도 있겠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뭐 계약의 자유를 확립한다거나 뭐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뭐 사유재산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게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지 100%가 달성되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기업 성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 되게 어렵다, 이런 게. 이런 조치를 실시하는 게. 고대 조선 왕실은 상고 육성을 천시하거나 제약시하였으며 민간기업 설립 허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무역 같은 것도 상상 못했죠. 무역하자니까 뭐 척양척여 외치고 그랬잖아요.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무역을 제약시하고 1910년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요. 멸망하기 전까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민간기업을 천시하거나 제약시하는 생각은 주로 한국의 자판인사들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그렇죠. 1990년대 이후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대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민주당만 집권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죠. 민주당만 집권하면 법인세 올리고, 그래요. 뭐 김대중 정부 이후에 뭐 대기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많이 실시하죠. 대기업이 투자하면 좋죠. 왜 제한을 해요? 일자리 생기고. 최근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역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시기 내내 인프라 건설과 시장 확대에 힘썼고, 그 결과 한반도에는 수많은 근대 도시가 건설되며 민간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성장했다. 그렇죠. 도시도 건설되고 근대 도시가 건설됐죠. 산업화되면서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서울도 한 인구 20만 되고, 조선 총독부가 산업화 도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시 인구가 한 500만 가까이 됐죠. 2,500만 중에서. 엄청나게 양질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또 신분제도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인도는 1950년 무렵 신분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신분제도를 당연시하고 간섭적으로 그러한 거죠. 그러한 간섭이 한국에서는 언제 붕괴됐느냐? 식민지 시기에 붕괴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1910년 이전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뭐 1910년 이전에 뭐 산업화와 도시화가 됐냐는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 내내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다 촌이고 서울이 좀 그나마 또 좀 도시 같은데 인구는 한 20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한국을 보라는 거예요. 인구 20만이면 그게 도시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인프라 건설과 시장 확대 조치를 취하여 민간 기업 설립에 아무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그래요. 결과로 대성공이었다. 1940년대 이름 한반도는 당시 기준으로 첨단 산업 국가에 속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의 제철업소도 있고 화학 공장도 있고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첨단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도시가 건설되었고 근대 도시도 건설되었고, 따라서 이 시기 민간 기업 육성 조치는 100% 달성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조치는 군사정부에 의하여 개성되었다. 이전에 다 설명했죠. 군사정부 역시 고속도로, 항구, 도시건설에 힘쓰며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민간기업 육성에 힘썼다. 그 결과 군사정부 때도 민간기업 육성 조치는
100% 달성되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현 시대에 첨단 국가인 한국이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 IT 산업 다 군사정부가 육성했던 거죠. 중화학공업 마찬가지로. 1993년 김대중 정부 이후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의 민간기업 육성정책은 폐기하고, 김대중 정부가 폐기했죠. 조선총독부와 군사정부의 이제 그 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파기해버린 거죠.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대표 정당이 집권해도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군사정부 이후 민간기업 육성 정책은 크게 훼손되고 달성도는 60% 정도로 감소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을 제약시하는 풍조가 굉장히 강했죠.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을 제약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그거 한 문제는 아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또 대기업이잖아요. 한국에서 성공한. 한국이 달성한 것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프라 건설 조치는 고종이 외국 기업가를 통해 최초로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인프라 건설을 할 정도의 자금과 기술이 없었고 일본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수시 타산이 맞지 않아 투자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 외국인 기업가들은 그렇죠. 그런 한국에 투자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치죠. 한국의 이권을 다 빼앗아 가려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종이 볼 때, 고종은 이제 근대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뭐, 상공업 통제 폐지, 민간기업 육성, 이런 걸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적 조치란 것은 무엇이냐, 고종이 생각할 때. 근대국가의 군대를 보니까, 괜찮네? 우리도, 무기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도로도 있고, 뭐 항구도 있고, 그래,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바꾸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강해지겠지, 번영하겠지. 주로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죠. 근데 인프라를 건설을 하려고 해도 어떤가요? 자금과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업가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죠, 뭐. 돈도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려 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한 거지. 이권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인프라를 건설 안 하려고 했는데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기업을 이용하여 경부선 건설을 추진하여 1904년 완성되었다. 원래 처음에는 미국인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팔죠.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살려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 빼고는.
조선총독부는 이토 히로부미의 인프라 건설 정신을 개성하여 철도, 항구, 도로, 도시의 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부산, 대전, 목포, 군산, 흥남, 청진, 원상 등 수많은 근대 산업 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렇죠. 이제 기업들은 어느 곳에나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프라 때문에 민간기업이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니 인프라 건설 조치는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100% 달성되었다. 그렇죠. 그래요. 조선 총독부 시절 인프라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여 투자할 때 투자 시점 이전에 이미 다 인프라를 건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프라 건설 조치는 군사정부에 의해 개성되었다. 사실이죠. 군사정부 역시 고속도로, 항구, 고속철도, 도시건설에 힘썼다. 그 결과 울산, 포항, 마산, 창원, 여수, 광양 등 수많은 근대산업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래요. 이 시기에도 민간기업들이 인프라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은 없었다. 그래요. 군사정부 때 인프라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기업이 성장해서 하기 전에 이미 인프라를 다 건설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조선총독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 했나요? 군사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 권력 투쟁 말고 잘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경상도가 상대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왜라고 생각하나요? 김대중은 차별정책 때문이라고 1967년부터 주장했는데 이는 틀린 주장이다. 이제 다 설명했죠.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경상도가 왜 발전했냐? 교류를 확대했죠. 일본과 수교하면서.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제대로 된 항구가 부산항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때문이죠. 일본하고 가까워서 부산항이 있어서. 부산항을 뭐 군사정부가 건설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또 이런 게 먹힌다는 거예요. 당시 중요했던 것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부산항이었다. 수출이 용이하니까, 수입 수출이 용이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가 상대적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 보면 어떤가요? 보자는 거예요. 박정희나 전두환이 권력을 동원하여 경상도 지역에 투자하게 하고 호남 지역에 투자를 막았을까? 그럴 가능성은 0%이다. 그랬을 것 같냐는 거예요. 기업들 불러서 경상도에 투자해. 그랬을 것 같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상도 지역에 민간 기업들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하였을 것이다. 서로 경상도에만 투자하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부산항이 있고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일본의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부산항이 있어서 수출 수입이 용이하니까. 그러면 박정희나 전두환은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정치인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지지를 얻기 어렵잖아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박정희 때 건설된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이며 광양에 건설된 광양제철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죠. 남해안 고속도로도 만들고 호남고속도로도 호남고속도로는 남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다 박정희 때 건설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을 썼던 거죠. 만일 권력을 동원하였다면 호남에 투자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 유인을 해서도 강제로 투자를 강요한 것 같지는 않다. 강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자동차 공장을 울산에 건설했잖아요. 그 부산 옆에 있는 박정희가 자동차 공장 울산에 건설해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주영이 그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정주영이 호남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박정희가 반대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강요와 권유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가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을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정부가 지원할 테니 조선업에 투자해보라고 권유했다고 가정하자. 정주영이 거절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권유했을 것이다.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을 지원했겠죠. 정주영이 뛰어난 기업가라고는 하지만 기업가에 정주영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정주영이 거절했다. 그럼 다른 기업가에게 권유를 해보겠죠. 아무도 그래요. 나서는 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 성격에는 자기가 직접 하겠죠. 제철소는 정부가 직접 수립했잖아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투자는. 박정희가 정주영을 특별히 지원할 이유는 없었다는 말이다. 박정희하고 정주영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인가? 더 가까운 기업가들은 없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박정희는 과연 정주영에게만 권유했을까? 결론은 정주영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다. 그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성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불러서 한번 해보쇼. 정부가 뭐 자금이건 기술이건 지원해준다고 했을 수 있죠. 그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죠. 정확한 내막까지는 그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못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정주영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뭐 박정희가 정주영을 압박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가지고 왜 그래요? 기업가가 정주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적어놓은 거죠. 굳이 정주영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 기업가가 이익이 나지 않고 자칫 잘못 투자하면 파산하는데 정부가 강요한다고 투자할 기업가가 있겠는가? 조선총독부가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정부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 투자하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파산한다는 거예요. 현실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과 지식인들은 박정희가 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투입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며 기업가를 잘 모르거나 기업가를 무시하고 하는 발언이다. 그렇죠. 파산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군사정부가 지원한다고 무조건 실시에 결단해서 투자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도 그런 적이 없고 군사정부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황이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투자하면 파산할 것 같은데 왜 투자하냐. 유인을 하겠죠. 그 유인과 권유, 강요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조선업을 육성하면 좀 잘 될 것 같아. 뭐 정유업을 육성하면 잘 될 것 같아.
기업인들 불러서 이제 뭐라 설득을 하겠죠. 한번 당신 해보라고.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뭐 기술이 부족하면 되면 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기술을 어떻게든 보급받아 보겠다고. 뭐 주로 일본으로부터 보급받았죠. 이제 기업가는 생각을 하겠죠. 뭐 잘 되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래도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겠죠. 투자해서 실패하면 재산을 탕진하니까. 가능하니까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따르면 1987년 이전까지는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남 지역 역시 군사정부 지지 지역에 속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있겠죠. 현 시대 김대중이 이제 한국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했죠. 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차별할 이유와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역 차별당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하는 거죠. 앞에 쭉 적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차별할 이유가 근거 같은 게 없더라.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그래요. 또 기업인이 판단해서 투자한 거다. 그 이유와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죠. 부산항으로 인하여 경상도가 한국 발전의 중심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이란 도시는 일본인과 조선 총독부가 건설한 도시이지 군사정부가 건설한 도시가 아니다. 경상도가 특별히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과 가깝다. 그때 이제 수출 수입이 용이한 부산항이 있었다. 그거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 정확하게 알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산항 누가 건설했나요? 조선 총독부가 건설했잖아요. 일본인하고 오이케 젠스케라고. 오이케 젠스케가 시작했죠. 근데 그래요. 딱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시절 경상도의 산업 발전이 두드러졌지만 호남 역시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 이제 조선 총독부 시절 호남 지역은 어땠을까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호남에는 수출 품목인 쌀과 면화가 있었다. 호남도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광주에는 한반도에서 제일 큰 방직 공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투자한 거죠. 호남도 산업이 꽤나 발전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경상도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은 쌀과 면화를 군산항과 목포항을 통해 수출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기업가도 있다는 거예요. 김연수나 김성수는 유명하죠. 그러한 이유로 경상도에 비하여 지리적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왜 군사정부 이후에는 뒤처졌지? 그 이유를 탐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호남이 발전한 방식은 한국이 발전한 방식과 같다. 어떻게 발전했냐? 수출을 한다. 그래서 이익을 얻는다. 그 이익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 산업시설에. 그렇게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누가 취한 방식인가요? 군사정부가 취한 조치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시절 호남 주민들이 취한 조치, 호남 기업가들이 취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1960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사라졌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쌀과 면화 수출은 중단되었고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았다. 일본은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자급자족하였고
미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수입했다. 면화를 수입했다. 그렇죠. 수입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즉 조선 총독부 시절에는 수출을 통하여 산업 육성이 가능했는데 1945년 이후에는 그러한 방식의 산업 육성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상 일본 패망과 국가 단절로 인하여 호남 지역은 완전히 망했던 것이다. 그래요. 어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가장 잘 달성했을까? 1등은 조선 총독부이고 2등은 군사정부이다. 누가 제일 잘 달성했을 거예요? 1910년 후에 조선 총독부가 제일 잘 달성했다는 거예요. 전 지역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큰 차이 없이. 북한 지역도 크게 발전했죠. 경상도 지역도 발전했죠. 호남 지역도 쌀과 면화 수출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했죠.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등은 군사정부이다. 그래요. 잘했죠, 뭐. 호남 지역에도 산업시설, 항구 건설하고, 제철소 설립하고, 군사정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청도 지역은 또 교통요지에서 대전이 발전하고, 나머지 정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반근대적 조치로 인하여 국가 생산성을 약화시켰고, 가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정상은 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순서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돼야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조치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겠죠. 인재가 없으면 학교를 건설해야 되겠죠. 아니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되는 거죠. 지역 차별이 있으니까 한번 지역 차별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호남 지역은 황해도 출신 인사인 이승만 정부 시절 이승만 정부 지휘 지역이었다. 호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한번 보는 거죠.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정부 지휘 지역이더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자유당은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죠. 보라는 거예요. 전남에서 자유당 18석 얻었다는 거예요. 32석 중에. 그리고 민주당은 몇 석 얻었나요? 10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 지지 지역이냐는 거예요. 전북은 뭐 좀 비슷했지만 자유당 10석, 민주당 11석. 두 개 합치면 자유당이 압승이잖아요. 민주당 지지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시절 호남 지역은 군사정부 지지 지역이었다. 그거 당연하죠. 안 봐도 뻔한 거죠. 1987년 이전에 호남 지역에서 경상도 출신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나 경상도 출신이 전두환의 민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적이 없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것 같냐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 그래요. 1980년 이후에는 이제 민정당과 또 공화당도 있었죠. 합치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민정당만 따져도 이겼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호남 지역에서 약 60% 정도 득표했고 박정희가 약 33% 정도 득표했는데 이는 김대중이 호남 지역 대표 정치인이라서 나타난 현상이지 호남 지역이 민주당 지지 정당이라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딱 한 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압승한 적이 있는데 김대중이라는 이제 호남 출신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 출신 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이긴 적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었다. 민주당 지지 지역이라서 생긴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박정희는 8% 차이로 김대중에게 압승했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8% 차이면 압승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현 시대에서는 김대중이 박정희와 라이벌이다 이러면서 사기극을 하려고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좀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데 뭐 그런 라이벌 그런 거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호남 지역이 역사적으로 민주화 성지였다는 주장은 사기극이다. 요즘 사기극을 벌이고 있죠. 호남 지역이 민주화 성지다 이라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로 1980년 관용사태 때 160명 정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호남 지역이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김대중 지지 세력 중 결사 항전파가 1000명 정도 있어서 발생한 것이지 호남 지역이 민주당 지지 지역이라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면 가장 정확한 여론이죠. 결사 항전파가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어도 좋다 이라면서. 그건 외에는 딴 이유가 없다. 선거 결과 봐라. 조선왕실이 평안도 지역을 차별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지역 주민들 주민들 사이 갈등이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이것저것 보는 거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뭐 갈등이 있었나?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특정한 지역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을 차별했다는 근거 역시 없다. 그런 건 없더라. 다 사기극이다. 그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 인프라 건설 조치는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현 시점에서 1당과 2당을 다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조선 총독부가 군사정부 인프라 건설 조치를 개성했다. 개성했죠. 국민의힘은 개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성하지 않았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공산주의 계열인 NL계 인사들은 반기업, 반산업, 반문명성 농업 공산주의자였다. 그거는 이제 집권했을 때 취한 조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대표 인사에는 문재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4대강 사업을 반대했고 또 철거하려 했죠. 2017년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파괴하고 원전 산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실시했다. 실시했잖아요. 뭐 얼마 전 역사니까 다 알잖아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반근대적 조치인 반인프라 건설 조치가 단행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시대에 이르러 전기와 물 부족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사라지다시피 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용인 이외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전기와 물, 인재가 부족하여 투자할 수가 없다고 한다. 조선 총독부 시절과 군사정부 시절에는 없던 일이다. 아니 기업이 투자하기 전에 다 인프라를 건설해버렸잖아요. 뭐 인프라가 없어서 투자 못한다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러잖아요. 전기와 물, 인재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전기와 물은 인프라잖아요. 인재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전기와 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이다.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면 어떠한 산업도 육성이 가능해진다. 물론 다른 조치들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말이다. 자기 지역에 뭐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투자를 해도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조선 총독부 시절과 군사정부 시절 100% 달성되었던 인프라 조치는 크게 훼손되어 현 시대에는 50%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인프라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선 총독부 시절과 군사정부 시절에는 없었다. 지금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라 해서 조선 총독부 군사정부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는 군사정부라 해서 못하고 민간정부라 해서 유능하다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1987년 이후에 다 다성도가 하락했지.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